네, 2025년 2월 3일 이정훈입니다. 2월 3일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2월 10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의견을 받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국회 측 의견을 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 스스로 자기 의견이 뭔지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국회 총장 뭐 이런 게 아니죠. 의장이죠, 의장. 의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 많은 의견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이 사령관이나 대통령, 뭐 CEO 이런 사람들은 많은 의견을 듣고도 그 중에 자기가 소수 의견이라도 좋다고 싶은 걸 택할 수 있는 거고, 의장은 여러 의견이, 그건 의견이 아니라 그건 결정이지. 각자가 결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수 의견을 택해주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우원식 의장은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그 국회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덜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내라. 자, 이거 없이 덜렁 헌재가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죠. 분명히 한다 그랬다가 2월 3일 11시가 넘은 시각에서 2월 10일로 연기하겠다. 그 전까지 국회는 의견을 내라라고 하면서 발을 뺐습니다. 헌재가 물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기관이어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치밀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자,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은 마은혁 변호사죠, 현재는.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국회가 선출한 거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지금 마은혁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마은혁 씨에 대해서 별로 지금 알려진 게 없어요.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작년 12월 26일인가 이 3명의 마은혁 등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에서 가결할 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직전인 12월 23일 날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이때 마은혁 씨한테 질의가 문제가 됐던 게 그겁니다. 2009년 그는 노회찬 씨, 자살한 노회찬 씨 아시죠? 노동운동가. 이 노회찬과 마은혁은 인천노련, 인민노련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민노련 사건 때 노회찬은 지도부에 가까웠고 마은혁 씨는 행동대원에 가까웠죠. 그런 인연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노회찬 씨가 국회의원을 한번 하다가 선거에서 떨어져서 국회의원이 아닐 때입니다. 그럼 그가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그때 마은혁 씨가 판사로서 이 자리에 가서 후원금을 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게 질문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출판 기념회 있기 한 달 전인 2009년 9월 28일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상당히 언론은 이 마은혁 씨한테 그 당시는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목을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10일 후 제 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떨리는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그러니까 먼저 9월 28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일이 지나서 부인이 숨졌을 때 노회찬 전 의원이죠. 그 시점에서는 그가 2번 모두 문상을 와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 열린 노회찬 출판 기념회에 가서 답례로 이제 그렇게 30만 원을 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출판회에 가게 된 것은 2차례 문상 와주신 것에 대한 답례로 가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의 인연, 그게 인천노련, 인민노련 거기서 연결이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인이 돌아가셨다. 2009년도에.
열흘 사이에. 그때 노회찬 전 의원이 분상을 와줬고, 그래서 노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 30만 원을 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때 걸렸던 모양이죠. 마은혁 씨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런 점을 인정해 징계사항은 아니라고 하긴 했다. 그러나 구두 경고는 받았다. 구두 경고 해주고 넘어간 거죠. 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살피지 못한 점은 있었다. 법원장의 주의하라는 구두 경고를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그때 부인하고 사별하시고 재혼은 안 하셨나 보네요 라고 하니까 네,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아들은 혼자 계속 키우십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하니까 혼자 사는 사람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009년에 부인하고 사별했군요. 그러고 지금 10년, 15년이 흘렀습니다. 혼자 살고 있다. 네. 제가 이제 요 정도 선에서 마은혁 씨에 대한 검증을 끝냈는데, 이거는 이 검증의 자체는 거의 민주당 주도로 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마은혁 씨에 대한 모든 기록은 강원도 고성군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동쪽에서는 가장 북쪽, 즉 북한 휴전선하고 맞대어 있는 곳이죠. 고성군은 제일 북쪽에 가게 되게 되면 통일전망대 있죠. 금강산 콘도 있고, 예. 그곳이 바로 고성군입니다. 고성군 출신으로 그런 돼 있습니다. 도화 자료를 보게 되면.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자기 나온 학교 쭉 쓰는데 이 양반은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를 잘 밝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서울사대 부고를 나왔고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이다. 예, 그리고 군대는 제대로 갔다 왔습니다. 81학번인데 84년 5월 달에 입대해서 86년 11월 전역했다. 네. 그리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간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87년도에 인노련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자, 81학번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8년 1월부터 사회로 나왔죠. 대개 그때 나옵니다. 그때 그는 군대 갔다 온 81학번이 그때 나옵니다. 87년 인노련 멤버로 참가하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과 나온 사람이 노동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법시험에 붙는 거는 10년이 지난 97년에 붙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됩니다. 이 10년의 세월, 윤석열 대통령이 구술을 했는데 뭐 얼마나 떨어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10년의 세월을 지나서 대학 졸업하고 사시에 붙었습니다. 이 마은혁 씨의 고향인 고성군은요, 해방됐을 때는 소련이 군정을 했던 38선 이북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의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서쪽에서는 38선 남쪽을 조금 뺏겼어요. 지금 판문점 정도까지 후퇴를 했고, 그러나 동쪽에서는 38선 이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게 바로 고성군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게 국제정치가 이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정치, 국제정치를 무시하고 뭐 자꾸 군의정치 얘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38선 이북으로 올라갔었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대한민국이 통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유엔을 대표하는 미국이 NO! 그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1948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재헌국회를 만드는 처음 총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유엔은 대한민국은 신탁 통치를 받지 말고 바로 독립해라 라고 결정을 내려줘서 정부를 만들려고 선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소련, 38선 이북에 있는 소련하고 공산 세력이 안 받겠다, 못한다고 막아버려갖고 38선 이남에서만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 와중에 제주에서는 또 남로당이 준동을 하는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는 또 선거를 못해요. 제주도를 제외한 38선 이남에서만 선거가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이 승인해 줍니다.
한 나라가 독립했다라고 하면 옆에 나라들이 승인 인정을 해줘야만 이제 그 나라라고 안 싸우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다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엔이 열정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은 이 38선 이북은 48년도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 정부 이 38선 이남에서만 선거를 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앞으로 관할해서는 안 되고 그쪽은 유엔이 관할하겠다. 그리고 그쪽에서 또 선거를 치러서 그 세력을 대한민국하고 합치는 건 그 후에 결정한다는 뜻으로 38선 이북은 유엔이 관할이다. 이렇게 선거를 못했으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8년도에 49년도 50년 지난 다음에 그 이북이 쳐들어와서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쫙 밀렸다가 50년 9월 달에 북진을 하면 38선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도 점령하고 쫙 올라가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통치한다 그랬는데 그 유엔의 결의 때문에 유엔군이 웃기지 마! 이건 유엔이 군정을 할 거야. 해서 38선 이북은 대한민국이 이승만 정부가 통치하지 못했어요. 계엄령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계엄령은 우리 38선 이남에만 해버리고 38선 이북은 미국이 군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51년도 1월 달에 중공군에 그 직전 50년 10월부터 중공군이 들어오죠. 그래서 51년 1월 달에 우리가 38선을 내주고 서울까지 내주고 장호원까지 쫙 밀려가는 145태를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돈트리스 작전에서 따닥 올라가서 51년 말쯤 가게 되면 지금 휴전선 부근에서 38선 부근에서 쫙 이렇게 일진일퇴를 거듭하게 되죠. 그때도 계엄령이 있었고 그때도 우리는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두고 있을 때니까 뭐 서울에는 사람이 올라올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53년도에 정전을 하게 되는데 정전을 할 때 우리는 동쪽에서는 상당히 올라갔죠. 지금 보게 되면 경기도 지역에서는 두 개 지역을 우리가 더 38선 이북 지역에 있는 연천군, 포천군 두 개를 먹습니다. 다 먹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먹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선 금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송 7개, 5개 군, 강원도에서는 7개, 경기도에서 2개 군, 네. 이게 38선 이북 지역에 있던 걸 우리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바로 우리가 이걸 통치하겠다 그랬는데 유엔이요. 아니야, 여기는 유엔이 관리하게 돼 있어 하고 못하게 하죠. 그래서 54년까지 그렇게 가다가 그때 그 54년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이 강원도 7개 군, 경기도 2개 군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못 갔어요. 유엔 땅이니까. 쉽게 말하면 유엔 땅이죠. 그러다가 54년부터 행정권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행정권이 미치는 행정권을 이양하면서 그때부터 그 군들을 우리가 통치하게 된 겁니다. 행정권. 그러니까 다시 전쟁이 되면 그쪽은 유엔군 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참 불편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현재 육공체제라는데 육공체제는 연자제가 사라진 제도라 시스템이라 그랬습니다. 그 87년까지는 다 어디 조금이라도 중요한 자리에 가려면은 북한하고 연결됐거나 공산주의와 연결된 사람들은 사회생활하기 힘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강원도 7개 군 출신들, 경기도 2개 군 출신 38선 이북 지역 사람들은 대한민국하고 같이 54년부터는 자유롭게 다녔지만 어딘가 진출을 하려고 하게 되면 신원조회를 엄격하게 받았던 겁니다. 상당히 불리했죠. 이런 사람들이 중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뭐 고시에 붙어도 못 가고 이러는 겁니다. 또 세상이 그랬기 때문에 결혼도 좀 쉽지 않았어요. 마은혁 씨가 이제 97년에 사시에 붙었기 때문에 그때는 신혼조회가 없는 시점이죠. 이 양반은 이제 63년생으로 돼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은혁 씨 이제 돌아가신 부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가 이제 대학 저랑 같은 또래인데 저보다 10년 늦게 사시에 됐다 그러면은 10년 동안은 뭐 노동운동을 하던 뭐 낭인 비슷한 생활인데 이때 그는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그럼 부인이 누구냐? 같은 고성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이 남편이 뭐 특별한 직업도 없이 노동운동하는 사이에 상당히
고생을 해서 뒷바라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에 붙은 거죠. 그리고 판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 10년이 지나면 2007년이죠. 2년 더 지나면 2009년이죠. 그리고 이제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부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마은혁 씨도 얘기한 적이 없고 아직 알려지는 바는 없어요. 저는 이런 걸 궁금합니다. 마은혁 씨의 백그라운드가 뭔지 한 번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지금 연좌제가 없지만은 그간 노동운동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고 노회찬 씨하고 가까웠고 뭐 노회찬 씨도 국회의원이 됐지만 국회의원까지는 왔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지키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체제하고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검토를 해보고 볼 건 보고 나서 임명을 하더라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부인은 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은혁 씨에 대한 검증을 거의 민주당들만 했고 다른 사람들은 안 했거든요.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문제점은 대통령이 임명한 3명, 대법원장, 그 다음에 국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좌파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지금 마은혁 씨는 분명히 좌파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심한 좌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재판소여야 되는데 지금 그 재판관들은 각자의 이익, 특히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헌법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 3명이 헌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이윤섭 씨라고 헌재에 있는 직원이 페이스북에 참 글을 잘 썼어요.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떨어져 안타깝다 이런 제목인데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은 결국 국민의 법감정, 가치관에 기반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지적하면서 이렇게 법감정, 국민의 법감정, 가치관에 기반해서 헌법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참 문제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이겁니다. 이제 간통죄가 현재 없어졌죠. 근데 간통죄 사건에서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 우리나라의 성 문제를 바라보는 도덕성이 있어요. 그거보다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간통죄를 없었는데 성매매 특별법, 여성의 성을 팔게 되면은 그때는 성도덕을 들이대가지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여성은 자기의 필요성, 자기 결정으로 한 거잖아요. 성적 결정권을 인정 안 하고 성도덕으로 따진다. 이런 것들은 뭐냐라고 이분이 질의를 하면서 이거는 재판관들이 여성단체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모순을 만든 거 아니냐.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 정치권은 더하다는 거죠. 이제 좌파들은 자기네들이 불리해지게 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 주장합니다. 또 그게 법원 판사들이 인정해줘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일타 강사인 전한길 씨가 뭐 선거 문제를 제기하고 뭐 연설을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바로 고소고발을 했죠. 왜 이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 안 해? 또 그러다 보니까 5.18 광주를 비하하는 자는 처벌하자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민주당에서 또 계엄이 정당하다는 걸 카톡으로 전달하니까 카톡 검열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법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헌재가 제대로 판단하느냐 이런 판단을 할 때 내 소속이 어디냐 내 추천해 준 자가 어디냐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이 국민 법감정 토대로 재판을 했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체제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잘 썼어요. 이분 페이스북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래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인 겁니다. 법감정 따라오고 하는 헌재,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맞나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눠먹기식으로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헌재가 국회에 대해서 우원식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한 거가 옳은지 국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지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은혁이라는 사람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에 앞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던 두 사람도 완벽한 검증은 안 됐습니다.
이 헌재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니까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데 마은혁은 좀 더 검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